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퇴임을 촉구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지출에 대한 의혹에 따른 것인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준을 잘 이끌었을 뿐 아니라 청렴한 인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환을 제한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의 주요 금융권들의 법적 대응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척결하기 위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을 포함한 다국적 수사기관은 스페인 해역을 지나는 수송선에서 합동 단속을 펼쳤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번역과 공증 절차가 해소되면서 보다 빠르게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인데 최근 그의 연준 청사 개보수 자금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조기 퇴임을 촉구한 의미로 풀이됩니다. 수사의 빌미가 된 연준 청사 공사에 대해선 작은 건물 하나를 개보수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공사를 벌인다면서 나는 그 일을 2,500만 달러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중앙은행 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 기소 위협을 받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파월 의장이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도 연준을 침착하게 이끌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파월 의장이 흠잡을 데 없는 청렴성을 지닌 인물임을 증명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월가 금융권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이자 상한 제한 방침에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LA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단속 작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체포 장면과 정황이 전해지며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다우니의 한 주택가에서 시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ICE! ICE is here! Hey, how would you like it if we came to your neighborhood? I live right here. My daughter lives right there, bro.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taking people from the streets? Don't point that gun on me. I'm not doing nothing. 이어진 영상에서는 두 명의 남성과 요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택가에서 잔디를 정리하던 중 이민 단속 요원들의 급습으로 체포 연행됐습니다. 실버레이크의 한 주택에서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한 남성을 연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체포된 남성 이름은 라파엘로 확인됐으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도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하일랜드 파크, 이글락 플라자, 글렌데일 지역 코스트코와 갤러리아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 요원이 출동했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세관 국경 순찰대가 캘리포니아 다우니 지역에서 표적 이민 단속 작전을 실시했으며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국적의 불법 체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된 이민자들은 모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우니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연방 당국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 작전을 벌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체포를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영주권자와 합법적 노동허가증 소지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 단속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5월 LA 지역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은 이후 미 전역으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2천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LA 지역에서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척결하기 위한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인데 다국적 수사기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려 10톤에 달하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상을 질주하던 신원미상의 선박이 화염과 함께 사라집니다. 정밀 타격으로 한꺼번에 2대의 선박이 섬광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해상 단속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브라질과 스페인이 연합한 합동 단속 작전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펼쳐졌습니다. 화이트 타이드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은 터키에서 출발해 브라질로 향하던 선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화물칸에 다량의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다는 제보에 따른 수사였는데 중국에서 출발한 코카인 원재료가 터키를 거쳐 남미로 유입된 뒤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번 연합작전에서 다량의 소금 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10톤 분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소매 판매 기준으로 최대 20억 달러, 원화로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번 작전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 단속 작전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13명의 무장 용의자들을 체포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번 단속에서 수거된 코카인은 지난 1999년 7월 해상에서 적발된 7.5톤을 넘어서는 최대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동맹국과 공조해 해상 단속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때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 공증 절차가 없어져 운전면허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한국 텍사스 운전면허 교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문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면허증 교환 시 별도의 번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텍사스 주정부와 제도 개선을 수개월간 협의해왔다며 번역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교환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텍사스 생활의 필수 요소인 면허증 교환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이란 정부가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테헤란으로 추정되는 한 골목에서 수백 발의 총성이 잇따라 울립니다. 사람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잠시 후 총든 군인과 오토바이를 탄 바시즈 민병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영상 게시자는 군인들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유혈 진압 참상이 드러나면서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매체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새 최소 12,0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안 된 주장이지만 그동안 공개된 동영상만으로도 대규모 사망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매체는 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한 관리를 인용해 시위 과정에서 약 2,00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도 무장 테러 단체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란 매체에서 사망자가 다수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넷과 통신 차단 닷새 만에 국제 전화는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란 정부도 상황 악화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다며 차단 사실을 인정하고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نیروهای انتظامی ما الان با اقتدار کامل کنترل اوضاع را در دست دارند. 테헤란 주요 지점에는 무장한 경찰과 바시즈 민병대가 순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군이 테헤란 중심가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에게 영업 재개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골프장에서 골프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골프장 내 카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KATV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제퍼슨 카운티에 위치한 파인블러프 컨트리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사라센 카지노 앤 리조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58세 제임스 짐 번스로 확인됐습니다. 번스는 당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트가 갑자기 전복되며 아래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번스는 사고 직후 인근 제퍼슨 리저널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다음 날인 9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국은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골프카트 전복 사고는 경사진 지형이나 급회전, 과속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친숙한 외식 공간인 맥도날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AI를 전면 도입해 주문을 받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원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자신이 주문한 프렌치 프라이가 혹시 빠졌는지 AI가 무게로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맥도날드는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드라이브스루에 음성인식 AI 챗봇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맥도날드는 IBM과 AI 도입을 시도했는데 베이컨을 얹은 아이스크림이 주문되는 등의 오작동으로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를 탑재해 훨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AI가 주문을 받으면서 직원들은 주방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줄 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받아 집에 왔는데 햄버거가 하나 빠져 있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주방에는 이른바 AI 정확도 저울 시스템을 도입해 포장 음식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 저울을 통해 주문 내역과 실제 무게가 다르면 AI는 즉각적으로 직원에게 알람을 보내 손님에게 건네기 전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여기에 맥도날드 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GPS를 통해 고객이 매장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AI가 미리 감지해 고객이 도착하기 직전에 주방에 조리 시작 신호를 보내고 드라이브스루 창구에 도착하자마자 따끈따끈한 상태의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부에서는 AI 활용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반복 업무를 AI가 맡고 일반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게 돼 업무의 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사무직 노동자들의 직장 생활을 풍자한 연재 만화 들버트로 인기를 끈 작가 스콧 애덤스가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은 애덤스가 지난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뼈로 전이돼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북부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는 새해 첫날 미리 작성한 유언에서 팬들에게 나는 놀라운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 작품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그것을 후대에 나눠주길 부탁한다. 유용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덤스는 1989년 전화 통신회사 퍼시픽벨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그곳의 무미건조한 환경과 괴짜 직원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화 딜버트를 창작했습니다. 딜버트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라 길레스피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무실 생활에 대한 시각이 새롭고 정확하며 통찰력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애덤스는 1997년 만화가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만화가 협회 루벤상을 받았습니다. 또 딜버트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목록에 오른 최초의 가상 캐릭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애덤스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위대한 인플루언서인 스콧 애덤스가 별세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 아닐 때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 환상적인 남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한 주택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 죽은 개 29마리와 영양실조 상태의 개 수십 마리가 발견돼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엘라베마주 리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리카운티 보리거드 지역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63세 커티스 디웨인 헤럴슨, 64세 패트리샤 앤 심스, 27세 티파니 앤 심스를 체포해 리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리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개들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헤럴슨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셰리프 요원들은 헤럴슨의 주택 뒷마당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 죽은 개 29마리를 발견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의 개 24마리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개들은 강아지부터 성견까지 다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들은 리카운티 동물관리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헤럴슨 등 3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3사람 모두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후원을 위한 미술 전시회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이들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아트쇼에 참가했고 어제부터는 한인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작품전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과 일반 작가들의 멘토 멘티의 컨셉으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20여 명의 청소년 작가와 멘토들이 출품한 45점의 작품들은 오는 1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리앤리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이후에는 라스베이거스와 시카고에서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가 라스베이거스 전역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 쇼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팜스는 리조트 역사상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의 공식 연말 행사인 아메리카스 파티 2026 불꽃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립 외 지역 리조트로는 최초로 글로벌 셀러브레이션의 일원이 됐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팜스의 특성상 게스트들은 리조트 안에서 라스베가스 스트립 상공과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를 최전방 좌석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아메리카스 파티 2026의 불꽃놀이를 선보이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라스베가스의 전통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이 소유 및 운영하는 도시 내 유일한 리조트로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최초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한 건 지난달 31일 이후 8일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가장 크게 떨어진 다우존스는 최근 3일간 상승분의 67%를 반납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미미한 약세로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둔화됐지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PI 쇼크는 없었지만 서프라이즈 역시 없었다는 실망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5주 최저치로 밀린 JP몰간 체이스와 함께 금융주들이 이틀 연속 무너지며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인텔과 AMD의 강세가 돋보인 가운데 반도체 종목 전반에 희비는 엇갈렸고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알파벳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4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매도세 압박은 일정 수준에 머물렀고 내일 한꺼번에 공개되는 10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1월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는 다시 작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